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마무리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저는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PB 팀장입니다. 오늘도 제 짝꿍 김대준 대표님 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참 이런 날씨를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해서 파전의 막걸리? 그것도 해야 되고 네. 이게 약간 사람을 들뜨지 않게 아. 해주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저는 이런 날 사실 이제 비 오는 날 좀 주식시장 볼 때 네. 조금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예감이 좀 출근하면서 비가 출근할 때 좀 많이 오긴 했었는데 네. 그래서 성과가 나쁘지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건 통계화된 네. 데이터는 아니고요. 네, 눈 오는 날, 제 개인적인 네, 기억입니다. 눈 오는 날은 주가 꼭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제 기억으로 음. 되짚어 보면 네, 비 오는 날까지의 기억은 없지만 눈 오는 날은 주가 꼭 올라갔던 저의 그래요. 기억이 있어서 어떤 기준을 잡을 때 개인 징크스. 주식 투자할 때 이제 기준을 잡으라고 많이 그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손절 라인을 잡는다든가 네. 또는 뭐 수익 목표치를 딱 잡아놓고 매매를 한다든가.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 비 오는 날은 꼭 매도를 한다. 이런 기준 가지신 뭐 그러신 분 분들도 있죠. 있습니다. 네. 기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네, 특이한 기준도 있더라고요. 뭐 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하지만 또 누군가는 또 비 오는 날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징크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고요. 네. 제가 또 그리고 이제 감정 컨트롤 하는 때가 네. 진짜 주식시장이 너무 좋거나 너무 나쁠 때 하는 게 네. 사실 제가 미친 듯이 뛰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딱 화면을 봤더니 살짝 헬스케진 것 같은데 제가 이번 주에 러닝을 좀 많이 했어요. 네네. 좀 무릎 연골이 걸정될 정도로 오. 많이 했는데 좀 그거 좀 이제 각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이 있긴 하겠지만 네. 주식시장이 너무 좋으면 네. 또 도파민이 너무 나오니까 또 그 감정을 추스리는 그렇죠. 또 주식시장이 너무 나빴을 경우에는 텐션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러닝을 또 하고 또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나 감정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거 이번 주는 뭐 시장이 사실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상대적으로 좋았는지는 몰라도 조금 여러 가지로 한 주 올해 일단 스타트는 상대적으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 이야기 하면서 네. 이제 2018년, 19년 그때 흐름과 비슷하게 간다. 그렇죠.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턴어라운드. 그죠. 일단 진행이죠. 1월 초에 뭐 그 반대매매 이슈 물량들로 해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엉망으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단기 저항선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굵은 선이 200일선인데, 네. 딱 봐도 딱 정에 걸렸죠. 지난번에도 걸렸고 다만 이제 지난번에는 이미 터치를 한 번 하고 내려온 거라서 네. 지난번처럼 이런 하락보다는 옆으로 횡보나 작은 정도의 조정이 일단 다음 주는 예상은 되기는 하는데 네. 일단 삼성전자가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 장중 수급을 한번 먼저 보면 네네. 제 얘기 먼저 하고 대표님 말씀해 예. 주십시오. 네. 장중 수급입니다. 이번 주 수급만 봐볼게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여기 보시면 이번 주 내내 개인이 3조 팔았습니다. 1월 달 들어서. 예, 이거부터 볼까요? 1월 2일부터 보면 3조 2,500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예, 근데 지수는 사실 내내 많이 올랐고, 예, 그거를 다 사실 외국인이 샀다라고, 요거 이제 요 장표로만 봤을 때는 외국인이 샀다라고밖에 사실 우리가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코스닥은 조금 변동은 있긴 합니다만, 코스닥도 거의 틀은 좀 비슷합니다. 네네. 코스닥은 뭐 사실 개별주 요즘 플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엇갈리긴 합니다만, 작년에 대주주 이슈와 반대매매 이슈가 좀 엇갈리면서 좀 그렇게 흐름이 있긴 합니다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극단적으로 개인들 매도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그 틈을 타서 싸게 모으고 있는 특히나 사실 작년 말 1월 초 들어오면서부터 상저 하고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언론과 이런 유튜브 매체 통해서 굉장히 조금 사실 개인들의 심리에 조금 안 좋은 심리에 사실 좀 기름을 많이 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과 별개로 주식시장은 오히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어닝 쇼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말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 어떻게 또 보셨습니까? 오늘 매매 동향에서 특이할 만한 네.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옵션 거래에 있어서 네. 기관의 그 옵션 포지션을 보게 되면 네.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포지션 규모가 오늘 이제 발생을 그런가요?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만기였지 않습니까? 네. 아니, 어제. 그렇죠. 어제가 네, 옵션 어제 만기? 만기였고 이제 만기 다음 이제 날. 일인데 기관이 오늘 양매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2만 계약씩 각각 양쪽에 매수를 했던 것으로 그러네요.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도 양매수고요. 네. 통상적으로 월물 교체되고 첫날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통상 네. 매도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그렇죠. 일반적 현상이거든요. 네. 외국인도 그러하고 기관도 그러하고 특이하게 만기일 이후에 금요일 첫 거래일에 양 매수를 했다라는 것은 네.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을 판단하고 그렇죠. 포지션 구축을 했다라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쪽이기 때문에 양쪽 다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은 아무래도 위로도 열려 있고 아래로도 열려 있지만 아래로는 개인적인 판단은 내려갔다가 아래 꼬리를 다는 형태 시장의 모습. 뭐 여기서 바로 꺾이지 않습니다. 꺾이더라도 여러 번 태핑을 하고 나서 그렇죠. 꺾이는 형태가 나타나기 네. 때문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 아래 꼬리가 나타날 수 있고 또 네. 상승이 나오게 되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네.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이 구축한 옵션 포지션을 이제 봐서 다음 주에 대한 가상의 예측 시나리오를 판단할 때 다음 주에는 양쪽 구간에 어떤 열어놓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 명절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막판에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는 해보고 어쨌든 이번 주는 계속 변동성이 있었던 날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네. 저도 어제 CPI 발표가 있었죠. 네. 오랜만에 정말 컨센대로 딱 정확히 맞았는데 네. 사실 어젯밤에 저도 이제 다 10시 반을 기다리면서 네. 목욕 제기하고 딱 이제 그 모바일로 보면서 네. 나스닥 선물만 보고 있었습니다. 10시 반에 어떻게 바뀌나. 그때 사실 10시 29분, 28분, 29분까지 계속 한 플러스 0.4, 플러스 0.5 정도를 보였는데 10시 반 되자마자 갑자기 이게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까지 훅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표가 망했다. 네, 물가가 좀 생각보다 높게 나왔나 보다 했는데 봤더니 컨센트가 정확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몇 분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다 다행히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일단 다행히 이제 이런 전략 예상치들이 이제 하나하나 컨센트대로 좀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작년 3, 4분기, 4, 4분기 지나면서 정말로 예상할 수 없는 변동성들과 예측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하여금 또는 이제 시장, 자산 시장이 돌아가는 판이 조금 이제는 좀 안정화되어가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채권 금리도 네. 이제 좀 안정화되어가는 그림이 좀 있는데 실제로 작년 이제 우리나라만 냉정하게 봤을 때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터졌을 때만 해도 네. 이제 금리들이 많이 치솟았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제가 그때 한번 장시영 차장님하고 많이 그때 우리나라 20년 만기 채권 국채 금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20년 만기 19-6이 한 6,400원, 6,500원대 거래됐었어요. 원래 10,000원이 기본이잖아요, 채권은. 네, 그렇죠. 근데 6,000원대까지 떨어졌던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건데 지금은 이제 7,00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채권에서 벌써 차익이 벌써 10% 정도가 났어요. 한 달 만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왔다는 거는 일단은 뭐 금리 상승분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오긴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구간. 그러니까 조금 안정화되어가는 구간인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PB이기 때문에 채권들을 많이 이제 권유하고 매매들을 이제 붙여드리는데 예전에 한 두 달 전만 해도 단기 사채가 8%대, 7%대짜리 채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5짜리를 보기 시작했고 4가 이제 기본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점대짜리. 그러니까 금리는 오늘도 올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중금리는 이제 실제 금리들은 이제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채권 금리가 냉정하게 채권이랑 주식 자산을 봤을 때 네. 채권 금리가 높으면 채권 수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자산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떻게 반대로 금리가 안정이 되니까 반대로 주식 자산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 사이클이잖아요, 사실. 금리에 그렇죠. 따라서. 사이클인데, 우리가 너무 이제 그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네.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뭔가 경기 침체에 대한 코멘트들이 사실 명확한 판단을 좀 흐리게 하는 부분들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환경이나 저런 케이블 방송 나갔을 때 네.
이제 좀 약간 친하신 분들, 작가분들이나 PD분들한테 이거는 언론이 좀 문제야. 너무 헤드라인을 공포스럽게 쓴다. 맞죠. 올라갈 때는 너무 환호하게 쓰고 내려갈 때는 너무 공포스럽게 쓴다. 근데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예를 들어 헤드라인 한 줄만 봤을 때는 진짜 막 음악 사운드부터 시작해서 엄청 공포스럽게 많이 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갈 때 너무 공포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랬던 케이스 많은데 이제 그런 소음들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드리고 싶은 말 이제 그런 군중 심리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때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저는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계속 듭니다. 요 관련해서 심리와 관련해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언론도 그렇고 네. 시장에 이제 참여하고 있다 보면 네. 시장에 매몰되어서 시장 네.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도 그렇죠.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파란색이고 하락이 붉은색인 거 네. 아시죠? 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장이 급락하거나 하락할 때는 붉은색을 보고 좀 안정적인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고요. 네. 상승할 때는 냉정을 냉정하게. 가지라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반대로 상승과 하락의 역시 색깔이 자본주의 선진국답군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오늘 올라가는 재료나 오늘 나왔던 재료에 흡수되어서 그쪽으로 방향을 밀게 되면 시장은 항상 반대 방향으로 맞아요. 힘이 변곡이 진행이 생기죠.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매몰되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서 이제 채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CPI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오늘 6.5% 나왔죠. 네.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또 금리까지도 하여서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아닙니다. 네. 최근 내에서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최근에 9.1% 고점 이후에 네. 8.5, 8.3, 8.2, 7.7, 7.1, 6.5가 나왔거든요. 네. 계속 하향화되고 네. 있죠. 추세적으로. 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6.5%이면 2021년도 수준입니다. 네. 그리고 2019년도 수준이 5% 수준이거든요. 네. 거의 이전 왔네요. 수준의 수준까지 다 도달을 했습니다. 물가는 안정됐다는 네.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올해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이제 뭐 세 차례 할지 두 차례 할지는 모르겠지만 2월 2일에 네. 금리 인상이 있으니까 네. 0.25는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시죠. 이거 페드와치인데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23년 2월 1일입니다. 미팅 데이트 확률을 이제 어제 발표 이후에 93.3%. 네. 지금 4.5니까 4.75까지 그렇죠. 이게 됐고요. 원래 우리가 다음 여기 23년 3월 네. 이때가 사실 작년 말만 해도 아, 5.25가 확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렇죠. 이만큼이. 근데 지금은 5%.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0.25, 0.2 두 번 그렇죠. 정도 올린다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텀을 지금 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한 번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금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변수로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미국의 실적들이 발표가 됩니다. 네. 은행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술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 실적 발표에 대한 이제 시장에서 반응입니다. 그렇죠. 사실 요거 때문에 사실 조금 두려워하고는 있죠. 그렇죠. 네. 3분기 실적. 그러니까 지난해 경기가 안 좋았죠. 3분기에는 미국도 안 좋았고 중국도 안 그렇죠. 좋았고 우리도 안 좋았습니다. 중국은 봉쇄령이었고요. 네. 미국은 그 시점에서 경기가 이제 금리 인상이 집중적으로 됐던 네. 때이죠. 4, 5, 6, 7, 8, 9였으니까 이때 금리 인상을 0.75씩 극단적으로 했던 때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기와 시장의 경기 안 좋았습니다.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 대비해서 크게 좋아질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락률이 유율. 하락률이 그렇죠. 한 10% 내외 수준에서 방어가 된다라고 네. 하면 시장에서는 긍정으로 그렇죠. 평가를 할 분명히 겁니다. 그럴 겁니다. 항상 유율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절대치보다. 그렇죠. 그래서 10% 내외 수준에서만 방어만 해준다면 네. 특히 오늘 발표되는 그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은행주 업종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위기 이어갈 것 네. 같고요. 이제 다음 주에서도 나올 기업들이 먼저 나올 기업들의 실적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과 다음 주 초에 시장 분위기는 긍정으로 몰아갈 것이고요. 네. 이 분위기가 몰아간다면 뒤에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이 비교적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추세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 실적에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시점이 왔죠. 있겠고요. 네. 그러면 기업 실적에 주목할 때 시장의 분위기와 상황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금리 인상이 멈췄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된 종목들은 성장주에 세팅해서 종목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업 실적,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뭐니 해도 기업의 성장성보다는 현재 기업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시장 심리가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당연히 성장주 섹터의 종목보다는 가치주 그렇죠. 섹터의 종목으로의 네. 주가 움직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가치주가 움직이는 시장에서 지수는 급등 없습니다. 없죠. 완만하게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종목 간의 등락률은 차별화돼서 움직이는 그렇죠. 시장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이번 주는 바닥을 뛰쳐 올라오면서 우리가 그 공을 물속 깊이 냈을 때 튀어오르는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주가가 세게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2200에서 2400까지 그렇죠. 거의 한 10% 네. 정도 올라왔죠. 그러면 다음 주 시장에서는 지수의 상승률보다는 종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포커싱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고 네.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두 가지입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과 종목 선정에 대한 네. 전략으로 다음 주 전망에 대해서 잡아가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종목장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종목장이라고 하면 개별 종목, 이슈 종목, 테마 종목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게 네,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예, 네. 그건 아니고 네. 정확하게 이제 업종 섹터로 따져보면 우리나라에는 기술주가 있고요. 기술주는 네. 반도체 그렇죠. 위주의 위주. 전기전자 2차 전지. 위주의 네, 그렇죠. 위주이고요. 성장주는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기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 있을 수가, 2차 전지도 일부 될 수가 있고요. 네. 반도체는 지금 돈을 벌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미래 가치가 아니고 현재 가치와 그렇죠. 미래 성장을 두고 좀 같이, 있는 네. 종목이고요. 가치주는 기업이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네. 꾸준하게 네. 10%, 5%씩 성장하고 있는 대표 업종이거든요. 대표적인 종목을 따져보면 가치주의 제 1번은 은행주이거든요. 은행. 근데 은행주는 가치주 투자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주는 매년 돈을 법니다. 네. 꾸준하게 돈을 버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 업종은 은행업 자체가 관치금융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은행 업종이 돈을 벌면 여러 가지 제한으로 환원 정책을 네.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의 주가가 탄력적이지, 최근엔 탄력적이었지만 장기적인 레이스 측면에서 탄력적이지 못한 부분이 관치금융 성격에서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그렇게 움직임이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지금까지 주가였고요. 네. 빈살만 왕세자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9월에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폭락할 때 주식을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넷플릭스하고 JP모건 체이스입니다. 은행주하고 일부 성장주를 샀습니다. 네. 바닥에서. 네. 10조 원을 샀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가치주 투자에 대해서 은행주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절대적으로 은행주 투자가 하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은행 업종의 PBR이 0.2, 0.3이거든요. 네. 굉장히 낮습니다. 0.2, 0.3. 예. 네. 항상 0.3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근데 그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치주가 어떤 종목이냐라고 할 때 네. 앞서 제가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있는 양만큼의 주가가 형성되지 않은 기업들이 네. 있거든요. 이게 가치주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의 장은 이 가치주 섹터에서의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2019년도에서부터인가 우리나라 10번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네. 10번 중에서 2번 빼고는 다 0.25씩 했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인상분은 어느 정도 예상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는 총재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네. 이 기자회견에서 앞으로의 경제 방향과 어떤 전략에 대해서 살짝 흘리거든요. 네. 원론적인 얘기를 대부분 하지만 그렇죠. 원론적인. 예, 그 이면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살짝 흘리는 부분들이 네. 있거든요. 작년부터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님이 사실 힌트를 좀 많이 주시고 있기는 하죠. 네네. 환율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는 총재가 거론한 내용을 저 나름대로 이제 인터뷰를 네. 보면서 항상 금통위가 있으면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저희는 넉넉히 보고 있거든요. 무슨 그렇죠. 말을 하나라고 그렇죠. 이제 우리 이제 파월 의장 코멘트 하는 것처럼 네, 똑같은 그래서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사실 이 내용을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뺐는데 네. 대표님이 준비를 하셨네요. 네네. 그
한 5가지,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듣고 네. 이제 첫 번째 서두에 나왔던 내용은 네.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미국, 네. 중국 뭐 등등등 얘기이고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수출 경기 부진 다 아는 내용이죠. 네. 여기에 소비 침체를 우려하는 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비 침체를 우려하는 내용이라면 소비 진작을 시키겠다라는 의도로의 판단을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겠죠. 뭐 네. 우리가 아는 뭐 지역 화폐라든가 뭐 등등등 그렇죠. 여러 가지 네. 그런 내용들이 조만간에 네. 진행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중국을 거론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의 경기 회복에 네. 대한 얘기를 이건 굉장히 그렇죠. 그 특이한 내용입니다. 이 그죠? 해외 관련 성장에 대한 딱 찍어서 네, 그것도. 찍어서 네. 얘기한 거는 굉장히 의미 있게 제가 판단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래 은행 관계자들은 굉장히 의사들과 같이 극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아주 확인된 차원에서의 내용이 아니라면 그 내용에 대한 언급을 하지 네,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하반기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멘트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말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나라 3년 만기 국채 네. 시장에서 오늘 장중에 좀 많이 네. 움직였거든요. 네. 최근에 3년 만기 국채가 3.6에서 3.8%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어제 종가가 3.5%였거든요. 네. 오늘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35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채권 딜러들이 시장을 판단할 때 가장 잘 보거든요. 그죠. 경제 상황과 어떤 동향에 대해서 네. 아주 꿰뚫어 네. 보는 그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채권팀에 갑니다. 네. 먼저. 그래서 단위도 뭐 주식시장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다르죠. 네. 예전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네. 지금은 그럴 일이 없는데 금통위 회의가 끝나고 금통위원이 나와서 네. 한국은행 그 저기 방에서 나오면서 이제 금리 뭐 인상 뭐 몇 프로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아니고 저 선배들이 하는 네.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는 금리 인상이냐 인하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안을 써놓습니다. 금리 인상, 금리 인하 해놓고 네. 먼저 누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시장에 쫙 확산되기 네. 위해서. 근데 이제 어떤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금통위원이 문을 열면서 왼발을 먼저 떼면 인상이고 오른발을 먼저 떼면 인하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 있다가 바로 주문을 넣는 그런 얘기들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있었다. 네. 그만큼 그 채권 딜러들이 시장에 대한 네.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네. 거시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는데 오늘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에서는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오히려, 안정적이고 네.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금리 하락이 나타났다는 점은 오늘 금통위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오히려 역으로 판단합니다. 금리가 내려갔다라는 거는 네. 앞으로 시중 금리가 내려간 거니까 네. 앞으로 이제 분명히 언젠가는 꺾일 거다라는 거를 미리 전망해서 움직였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안정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흐름이 네. 진행이 된다라는 네. 내용이고요.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내용이라면 금리와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 있지 네. 않습니까? 오늘 원 달러가 장중에 10원 이상 하락을 했다가 대략 한 5원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추세를 완전히 깨고 하단부가 깨져버렸습니다. 네. 오늘 그 CPI가 발표되면서 미국에서 달러 인덱스가 저점 깨고 하단부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반등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흐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국내 원 달러도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환율이 1,444원까지 올라가면서 야 이거 뭐 1,500원, 1,600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게 분위기가 흘러가다가 최근에 1,300원 깨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년 초 지수 3,000포인트에서의 환율이 1,200원 수준이었거든요. 네. 지금 1,260원, 70원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3,000포인트 수준에서의 환율 돌아왔습니다. 네. 금리는 아직 조금 덜 돌아왔거든요. 그렇죠. 그때 금리가 1.5%였으니까 덜 돌아왔는데 환율 하나는 이제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거의 찾아왔죠. 찾아갔습니다. 환율은 이제 금리는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네. 추가적으로 3% 중반대에서 유지하겠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주시장에 굉장히 좋습니다. 금리가 뭐 내려간다고 해서 시장에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주시장의 상승 요인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통위의 내용과 그리고 전반의 오늘 시장 상황에서의 분위기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 시장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우리 시장은 비교적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치 섹터인 철강이나 자동차나 좋았죠. 요 부분에서 그쪽이 종목들이 좋았죠. 네. 선방했거든요. 분위기 바뀌고 있다는 네. 측면이죠. 그래서 전체 오늘 장과 그리고 금통위 그리고 금리 환율에 대한 내용을 다 어울러서 한번 전망과 내용을 잘하신 것 판단해 같아요. 드리는 지금 한국 10년물 보니까 3.3으로 끝났거든요. 아, 네. 근데 오히려 채권 이제 수익률은 금리 정점은 작년 한 이제 레고랜드 이후에 한 4.6까지 갔다가 이제 빠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체감적으로 또는 뉴스나 언론에서 접할 수 있는 뭔가 그 경기 침체라는 단어 대비 네. 지금 사실 자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그런 단어에 사실 요즘 저도 이제 고객님들이랑 통화를 하다 보면 네.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경기 침체 온다더라. 그래서 네. 주식을 좀 나중에 사겠다. 네. 또는 좀 짧게 보는 분들은 1월 달에 있을 이제 미국 기업 실적 발표 쇼크 날 건데 네. 그때 주가가 하락하면 그때 사겠다로 지금 딱 단기 관점과 중장기 관점이 나뉘세요. 근데 일단 주식들이 다 싸게 봤던 것도 지금 다 튀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삼성전자부터 시작, 하이닉스부터 시작해. 네. 하이닉스 당장 적자 나온다 막 그랬었는데 불구하고 하이닉스 좀 사실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전자도 마찬가지고 사실 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본 리포트 중에서 딱 그냥 정석대로 해석한 그 리포트가 있었는데 네. 주식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경기 침체 및 기업 실적 둔화 우려를 선반영했다. 4분기 실적 충격이 크지 않다. 요거 딱 정말로 정석대로 할 수 있는 말이죠. 지난주에 황 팀장님하고 얘기했던 네. 게 굉장히 시장이 무섭다라는 네. 예, 두렵다, 무섭다라기보다는 약간 우려스럽다라는 뉘앙스의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주시장에서 얘기들은 이제 주가는 공포의 벽을 타고 맞아. 온다라는 네, 그렇죠.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그 해외 시장, 국내 시장을 보면 이제 좋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해외 시장에서는 골디락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옵니다. 네, 골디락스. 진짜 이 와중에 무슨 골디락스. 지금까지는 극단의 매파적인 성향에서의 내용을 판단해서 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안 좋은 쪽에서의 시그널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골디락스 얘기가 나오고 골디락스라는 게 미니 골디락스라는 말을 쓰긴 하더라고요. 네. 연착륙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안정적인 상태에서의 하향 곡선을 그린다라는 쪽으로 스탠스가 조금 변했습니다. 여기서 기업 실적 잘 나오고요. 시장이 좀 더 올라가면 올해 경기 전망 이제 갑자기 바뀌죠. 갑자기 바뀝니다. 갑자기 바뀌죠. 주시장은 나오는 재료는 항상 후행성입니다. 맞습니다. 항상 후행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부분들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 말만 해도 당장 막 세가상 망할 것처럼 제가 그렇죠. 그래서 몇 번 말했어요. 2018년 말에 그 느낌이 지금이랑 너무 비슷하다. 네. 그때도 2019년 망했다, 다 네. 끝났다였지만 2019년이 상대적으로 괜찮았는데 올해 딱 까보니까 사실 약간 설레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일단 스타트도 좋고 외국인들이 근데 이렇게 많이 사? 그렇죠. 이제 숫자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포트에서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지 않은 상황에서 상단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9년 주식시장 흐름을 좀 보면 이거 볼까요? 이때가 딱 제가 생각하는 장은 딱 요 정도 흐름입니다. 요 정도 흐름. 요 정도부터. 2019년이 여기서부터니까 요 정도 흐름. 그때도 상고하죠 오히려. 이게 지금이 상저하고 예상을 늘 많이 하잖아요. 주봉인가 보죠? 예, 주봉입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 19년 여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2019년인데 보시면 이때도 아마 상저하고 막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상저하고에 대한 전망이잖아요. 근데 보면 상반기 좋았고 하반기 별로 안 좋았죠. 네네. 여름에 좀 안 좋았다가 막판에 조금 그냥 회복하는 정도. 그래서 사실 저는 올해도 한 이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오히려 상반기 좀 괜찮았다가 그 다음에 한 4월 세린메이 가서 팔고 딱 여기 지금 딱 여기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 싹 살짝 이제 극복하는 모습 나오다가 여기서 가면 이제 또 갑자기 전망치 달라진다 얘기 나오면서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슬슬 막 달라붙고 하면 이제 이 외국인 요 포지션이 바뀌겠죠. 이 코스피가 이 팔았던 개인들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이 색깔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오히려 더 팔고 그러다가 또 여름 좀 지나서 다시 또 떨어지면 또 외국인들은 또 사고 개인들 팔고 그런 게 될까봐. 지금 황 기자님이 매매 판을 지금 보여주 여기서 제가 이제 주요하게 또 하나 체크해볼 내용이 뭐냐면
쭉 옆으로 연기금이 있습니다. 연기금, 네, 여기. 연기금이 최근 내에 한 5, 6일 사고 하루 팔고 오늘도 네. 매수입니다. 네. 근데 연기금의 매매 동향을 한번 과거 데이터를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기금이 4일 이상 순매수를 한 적은 작년 5월 이후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연기금이 주식을 언제 정말 많이 샀냐면 2020년 3월 주가 폭락할 때 했을 있죠. 때. 이때 얼마 정도를 샀냐면 연기금이 볼까요? 50일 중에 40일을 샀습니다. 이때. 보면 그러니까 되죠. 네. 연기금이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한다는 것이 연기금이 연속 매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시장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라는 네. 얘기예요. 아 여기 보시면 네. 빨간색 막 네. 촉촉촉촉. 50일 중에 40일을 네. 샀거든요. 그러네요. 네, 3월 때 가장 극심했을 때였잖아요. 여기. 네네. 네. 극심했을 때 그러했고 최근래 그러니까 지난 해 5월 6월부터 해서 한 6, 7, 8개월을 네. 감안해서 보더라도 연기금은 일관된 매도였고요. 네. 3, 4일 연속 매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에 하루 매도를 하긴 했지만 최근 뭐 6, 7일 매수하고 있죠. 네. 연속 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애들이거든요. 수량은 조금 적지만 네, 좀 금액은 아쉽지만, 네. 뭐 크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연기금이 그간의 시장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연기금이 아마 국내 시장에 17.5%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플러스 알파 5%를 더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제한하느냐 마느냐. 근데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보유 비율 한도에 있어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생겼다.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제목할 만한 부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저희 둘이 대화만 봐도 일단은 좀 지난주와는 좀 다르게 결이 조금 네. 약간 좋은 내용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미없는 시황 얘기는 그만하고 네. 종목 얘기들로 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대표님은 현대제철을 찍으셨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LG화학하고 그다음에 웹툰주 몇 개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뭐 하나솔루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네. 이번 주는 뭐 시장이 좋았습니다. 시장도 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모습들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은 추세 하락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좀 추세 이제 하락 추세 상단까지 좀 붙어 있는 모습이고 네네. 그다음에 어쨌든 이번 주 오늘까지 해서 시장 흐름이 좋았고요. LG화학도 제가 이제 하락 추세 상승 추세의 하단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뭐 이것도 뭐 시장 여기서 이 정도 반등 아주 세게 대형주 치고 잘 네, 나왔죠. 그러네요. 그리고 제가 계속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이 움직였습니까? 드디어 이제 이번 주에 뭐 요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급등해서 움직였다기보다 이제 조금 이제 올라왔다 정도 됐습니다. 4만 원에서 거의 5만 원까지 네, 육박했었나요? 이번 주에 거의 한 20% 정도 급등을 했죠. 일단은 다행히 예상했던 대로 미국 쪽에서 이번 주에 갑자기 긴급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투자를 좀 많이 받을 것 같다. 엊그제 보니까 CS인들도 많이 올라갔던데 맞습니다. 그날 이쪽 관련한 어떤 제 이벤트가 있었나요? IRA와 관련 이제 어떻게든 큰 그림은 IRA로 가는 건데 네. 일단은 뭐 글로벌 유망 이제 풍력 회사가 네. 이제 인천 앞바다에 이제 사이다가 떠도 그게 아니라 풍력 단지를 아주 좋은 풍력 단지가 될 것 같다 코멘트가 있어서 그때 풍력 관련주가 올라갔었고 이제 하나솔루션도 이제 미국에서 투자 이제 증설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대략 보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많이 올라와서 9조인데 네. 앞으로 한 5년 동안 8.5조금을 예상하더라고요. 그럼 시총만큼 추가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하나솔루션 이 정도면 이제 사실 봐도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가 덧붙이려다가 중국 네. 경기 부양하게 되면 네. 아직까지는 하나솔루션의 매출의 절반은 화학 쪽이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중국 쪽 성장하면 지금 최근에 뭐 금호석유나 그렇죠. 그다음에 효성 TNC나 이런 종목들이 살아나는 거 보면 말씀하셨던 가치주 컨셉과 중국 네. 경기 부양이 맞물리는 종목인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화학 절반, 그다음에 태양광 절반 네. 이렇게 돼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태양광 매출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고 화학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 좀 그동안의 하락을 한 번에 급반등 시켜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 하단선에서 다행히 이제 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3월 달에 거래 정지가 좀 있습니다. 유상증자 있죠. 아니, 유상증자는 끝났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우선주 유상증자였는데 네. 여기 아주 조금이었어요. 권리락은 이미 나왔고 네네. 얼마 안 돼요. 근데 얘가 3월 달에 갤러리아를 이제 분할하면서 네. 이제 거래 정지가 좀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한 사실 달. 한 달.
그게 좀 크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유동성이 좀 묶이기 때문에 싸게는 싸게 살면 사는데 굳이 지금은 할 필요 없이 뭐 2월 말이나 아니면 거래 재개 후에 사자 요거 전략이었는데 다행히 요 전에 좀 약간 급등이 좀 나와서 요 종목은 계속 앞으로도 보고 오히려 이제 저는 여기를 넘어가 주면 55,000원을 넘어가 주면 그때 본격적으로 붙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싸게 사야 된다 또는 가치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싸게 사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지만 네. 추세 추종자의 관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신고가부터 붙어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인 거죠. 왜냐면 이거 아직은 매물이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오히려 차라리 55,000원을 뚫어줘 버리면 오히려 그때 비중을 더 태워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항상 황가라고 불리는 이제 회장님 한 분 있거든요. 네. 잘하면 황 팀장이라고 불러주고 이제 조금 못하면 황가야 그러는 이제 회장님이 있습니다. 양평이 아주 큰 카페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다행히 좀 사서 이번에 조금 물량을 좀 정리했어요. 다 팔지는 못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략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저는 이제 제가 가진 LG 하나솔루션 말씀드렸었고 현대제철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조금 어떻게 이따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네. 가치 섹터에 대해서 60% 비중의 네네네네. 포지션 구축을 하자라는 포트폴리오를 네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대제철 그다음에 저기 세 종목이었죠. 네. 그 현대 모비스, 모비스도 신세계. 좋습니다. 모비스가 이번 주 좋았죠, 참. 네. 뭐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고만고만한 아직까지의 가격 형태입니다. 근데 단기의 시세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금 방향을 타고 자동차 업종에 대한 흐름의 전망으로서의 접근을 한다는 측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 종목에 대해서 여전히 유효하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로 이제 설명을 좀 한번 이따가 드려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아니요 지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그러면 네. 요 부분을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표님 화면으로 세 종목을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상품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라고 하는 금 가격입니다. 골드 네. 가격. 네네. 최근에, 대표님 화면으로 좀 넘겨주세요. 최근에 이제 1,900불.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준으로 해서 그 1,900불 돌파했거든요. 네. 지난 10월, 11월 1,600불 수준에서 1,900불까지 한 20%가 올랐습니다. 전체 글로벌 시장 지수, 상품, 뭐 원자재 등등 뭐 금융 뭐 다 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금 가격이 올라갈 때 어떤 현상에서 모습이 나타나고 또 어떤 종목들에 대한 주가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금 시세에 대한 일봉 상황에서의 그 가격입니다. 이제 고점 돌파하고 1,900불 돌파하는 상황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가 이제 11월입니다. 11월 저점 1,600불이고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금을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했었고 달러 강세, 달러 대체제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 투자 그리고 금 가격의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과거에는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은 달러 대체도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에서 투자를 하는 상품도 아닙니다. 금 가격이 최근에서의 움직임은 최근 5, 6년 동안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미국의 금리와 연동해서 움직입니다. 최근 금 가격은.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거는 미국의 10년 채권이고요. 상단은 금 가격이다 월봉입니다. 월봉. 네.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보면 지난 2005년부터 현 시점까지의 가격이고요. 웨이브를 보시게 되면 동일한 웨이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내려갈 때는 지금 하단에 보시는 채권은 채권 가격이기 때문에 금리와는 역으로 계산해서 그렇죠. 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상단부 0.5% 네. 시장 금리 실제 금리고요. 4.3%는 최근 내 고점이고요. 1.3%도 이전 가격에서 움직였던 가격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는 것은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차트의 변화로 리버스로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내려갈 때는 대체제로서의 금을 삽니다. 기관들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듀레이션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내려갈 때는 왜냐하면 그 계속해서 내려갈 때는 이제 단기물 위주로 공략을 하고 장기물을 팔고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요즘엔 금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때는 금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들을 보여주거든요. 최근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금리가
올라갈 때는 마찬가지로 동일선상에서의 모습입니다. 네. 금리가 이렇게 최근까지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금 가격도 빠집니다. 네. 요 방향의 흐름이 채권 가격과의 흐름과 연동해서. 연동해서 움직이고요. 최근에 금 가격이 아직은 지난 그 고점 2,090불, 2,100불 정도를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지금 1,900불이니까요. 돌파 시도 과정에서의 상황인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무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추세 네. 방향, 흐름에 대해서만 네. 적용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수하고 이제 금 가격하고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시장이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냐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금리가 안정될 때입니다. 인하될 때가 아니고요. 안정될 2020년대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때는 네. 어떤 특정 이벤트가 이벤트가 있었던 있었죠. 코로나나 네. 금융위기나 이렇게 위기가 있었을 때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돈을 풀어서 주가를 올린 거거든요. 그죠. 유동성을 네. 풀어서. 그래서 상황은 해석점이 좀 다르고요. 통상의 흐름에서는 금리가 안정되고 옆으로 횡보 국면을 보일 때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미국 S&P 500 지수 상황을 보더라도 금 가격과 채권 가격이 동일하다는 흐름에서 볼 때 금리가 안정된 구간에서 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흐름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의 금 관련주가 몇 종목 없습니다. 그렇죠. 금 관련주라고 해서 테마 이슈가 엮이는 것들은 대부분 핸드폰이나 가전제품에서 추출해낸 그 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컴텍 같은 회사들. 그렇죠. 근데 대부분 주가가 1,000원, 2,000원, 3,000원대 작은 회사들이고요. 도시광산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네. 도시광산 그런데 관련주.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알컴텍도. 아 그런가요? 제가 그래서 네. 과연 핸드폰 우리가 쓰는 휴대폰에서 금이 얼마나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핸드폰 한 120대를 녹이면 한 돈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한돈이면. 많이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보면 금 이제 판단으로 해서 기준을 정해서 보게 되면 금 시세가 지금 1,900불이라고 말씀드렸죠. 1트라이온즈인데 네. 금에 대한 진정한 그 시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은 영풍입니다. 영풍. 네. 영풍. 네. 영풍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 접근을 이렇게 시켜드리려고 하는 건데 금 관련해서 여러 엘컴텍이나 등등의 여러 몇몇 종목이 있지만 이건 네. 도시광산이라고 해서 그 생산하는 것보다는 추출해내는 개념에서의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은 네. 과정에서의 진행인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금 광산 또는 금 추출, 금 재련 관련해서 종목을 찾으라면 딱 영풍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풍의 주가를 보시면 고가주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고가주이면서 거래가 안 되는 종목에 대한 투자 방법과 트렌드를 말씀드리려고 네. 하는 겁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 제가 이 동일산업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동일산업이 거래가 안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뭐 만주 미만이었을 겁니다. 천주. 네, 천주, 1,500주. 네, 아주 거래가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많이 되는 네. 구간에서 3만 주, 4만 주 거래가 네.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관화 종목이고요. 네.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그 상승 N자형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후에 영풍이나 이 관련된 주식들을 판단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난 고점을 이번 조정에서 깨지 않는 겁니다. 네. 이 형태로 가다가 최근래에서의 움직임은 좀 둔화됐죠. 네. 이 과정에서 이 가격을 깨면 팔아야 됩니다. 이 가격을 깨면 팔아야 되는데 많이 올라온 종목이고 네. 이 종목을 이제 매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네.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적자였다가 20년에 흑자가 돌아섰고 실적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20년 이후에 계속해서 움직임을 나타냈죠. 이 종목이 이제 그겁니다. 그 강관 만드는 회사고요. 네. 우리가 보면 철관 있죠. 뭐 건설에 쓰이고 네. 자동차 쓰이고 조선에 쓰이고 많이 쓰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의 종목들을 이제 그 찾아서 안정적으로 이제 담아두는 형태의 종목이고요. 영풍을 이제 보시게 되면 금 관련주이면서 고가주이면서 거래가 안 되는 종목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영풍 같은 경우는 재계 30입니다. 이게 네. 작은 그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작은 회사는 아니죠. 30이고요. 계열사로는 고려아연 그리고 코리아 서킷 네.
그다음에 몇몇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30이니까 굉장히 큰 회사죠. 그리고 주가 수준에서 지금 판단을 하게 되더라도 지금 굉장히 그 움직임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슈가 몇 개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분권 경쟁. 네. 그러니까 고려여행 같은 경우는 최 씨하고 장 씨가 지분 경쟁이 현재 일어났습니다. 네. 그 장 씨가 고려 아연의 아니 그 영풍의 대주주이고요. 네. 최 씨가 이제 고려 아연의 복잡해요. 네, 복잡합니다. 네, 거기인데 이제 복잡하네요. 고려 아연을 이제 분사시키겠다는 네, 내용이거든요. 그쵸. 근데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영풍에서 지분을 35% 이상 가지고 있기 네. 때문에 지분 경쟁 이슈가 있으면 항상 시장에 주목이 되는 거고 제가 그 저기 거래량과 관심이 그 저기 뭐 그러라고 했죠. 뭐 주가 움직이는 요소라고 요소. 말씀드렸죠. 네. 수급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거래량과 관심인데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전망치는 이제 사서 고가주이기 때문에 많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진입을 해서 가지고 가시는 측면이고요. 기업 실적에서 보더라도 적자에서 흑자로 이제 돌아서는 과정입니다. 네. 지난해 적자였고요. 22년 올해 흑자로 또 그 성과가 굉장히 나아지는 이 현상에서의 모습이고요. 동일한 형태의 종목이 일신방적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다 종목도 거래량 없는 종목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 이 내용이 있죠. 네. 잘 아실 건데 소수점 거래라고 네, 이번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공문 받습니다. 이제- 지금 혹시 신한도 거래가 되나요? 이제 준비하고 있죠. 준비하고. 네, 네. 지금 현재 아마 7개 회사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미래에셋 비롯해서 NH 뭐 네. 등등등 해서 네, 7개 회사가 고가주에 대해서 그 1,000원 단위로 분할하죠. 그래서 분할해서 저 거래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네. 내용만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지난해 연말 정도에 이제 그 소수점 거래가 네. 시작이 됐거든요. 뭐 10월 네, 이때쯤에 네. 시작된 거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에서 이제 그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고가주 종목들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시세가 한번 돌출될 가능성 있는 시점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영풍이라든가 또는 일신방적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과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전에 그 PBR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영풍이 0.3이고요. 또 0.3인가요? 0.3입니다. 이게 이제 은행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0.3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나라 저평가 0.3, 0.3 매수, 0.7 정도 매도.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소수점 거래를 네. 통해서 진입하셔도 될 것 같고 난 좀 자산 여유가 있다. 뭐 이 네. 정도야 어느 버틸 수 정도 있다. 뭐 50주 100주 네. 사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네. 여의도에 보시면 지금 부티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종목으로 투자를 해서 그냥 끌고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시장 흐름과 지수와 연동하지 않고 고. 난 해당 종목에다 가치를 보고 네.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종목에 담아놓고 네. 가져가시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계시죠. 저희 방송에도 몇 번 출연하셨지만 주식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계시지 박영호. 않습니까? 네, 박영호 뭐 주식. 실명을 말씀드리기 그런가요? 예, 네. 힘들지만 주식농부. 네. 네. 왜냐면 그분의 계좌 관리를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예. 형태를 예, 아는데 예. 그분이 이런 형태의 매매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많이 나셨습니다. 네. 회사 가치를 보고 그 회사에 대한 저평가권에서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네. 이 형태에서 투자 방법으로서의 제가 픽한 종목은 영풍하고 일신방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자. 그래서 가치 섹터 60%고 해당 종목 현대철, 신세계, 현대모비스를 가져가자고 말씀드렸고 기술주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 기술주는 다음 시간 정도에 선정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네. 다음 주에 지수가 한번 출렁하던가 위로 수 가 있죠. 네. 이후에 조정을 받는 네. 구간에서 반도체나 전기전자를 세팅하려고 네. 하고 있거든요. 좀 가벼운 종목으로. 네. 아직은 세팅하지 않았고. 그래서 가치주로만 진행을 하는 형태인데요. 신세계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최근 뭐 크게 오르고 내리진 않았습니다. 네. 왔다 갔다 했고요. 한번 그 황태현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신세계부터 한번 신세계. 네. 신세계. 보시면- 이건 일봉이고요. 네. 네, 이건 주봉이고. 일봉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형태에서 보면 24만 원 부근이 이제 심적인 저항선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추세 돌- 상단이기도 하고요. 여기 네. 돌파하면 가벼워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24만 원 돌파 이전까지는 좀 모아가는 형태. 네. 왜? 추가로 하락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아가는 측면에서 접근. 하락해봤자 뭐 한 10% 정도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리고 중국
경기 그리고 소비진작과 관련된 종목이기 네. 때문에 유효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현대모비스 아까 잠깐 봤지만 현대모비스는 저도 아주 좋아 보이네요. 네, 저는 현대모비스를 이제 현대모비스 단일 종목에 대한 흐름은 접근이 아니라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접근입니다. 기존에는 제가 기아차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기아차의 엉덩이가 좀 다릅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수평화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주봉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이렇게. 향후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바람이 불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동차 완성차 현대차나 기아차보다는 모비스가 모비스 주가가 좀 더 탄력적일 거다. 기아 한번 네. 그 일봉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아는 아직은 왜냐면 이제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엉덩이가 약간 처져 있거든요. 네, 짝꿍 거의 바닥이 처져 네. 있습니다. 반면에 모비스는 네.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어 있기 그죠? 때문에 네. 이후에 자동차 업종에 바람이 불 때는 좀 더 빠르게 갈 수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모비스에 대한 여전히 지금 22만 원 구간이 아마 저항 심리 뭐 여기서 걸리는 구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기아가 요 정도나 요 정도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 더 약간 선행된 그렇죠. 예, 흐름상 예. 기아가 안 좋다라기보다 기아가 여기서 세게 올라가려면 요 정도 이제 리바운딩은 세게 나올 그렇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위에 겹겹이 쌓여 있는 저항들을 해소하고 가야 되고 그렇죠. 모비스는 지금 어쨌든 간에 저항들을 이미 소화 과정을 겪었었고 그렇죠. 이제 주봉상으로도 이미 이제 중기 이평 상태에 누웠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양봉 하나만 쫙 위로 올려주면 네. 이제 선이 돌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빠르다는 추세가 측면에서 접근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세 번째로 이제 현대철 보시게 네. 되면 뭐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은 맞는다 해서 오늘 우연찮게 주가가 네, 많이 올라갔는데요. 올랐어요. 네. 아까 이제 주가는 공포 위력을 타고 오른다라는 말도 있다시피 굉장히 안 좋은 내용들 많이 나왔거든요. 네. 레포트들에서. 그죠. 네. 안 좋은 내용 지금 굉장히 대부분 종목들 보면 좋은 내용이 없는데 네. 목표 주가를 다 넘어가는 종목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네. 네, 되게 낮췄는데도.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보면 원래는 오늘 포스코가 시장을 주도했고요. 네. 저의 사랑 포스코홀딩스. 네. 수익률은 이제 현대철이 수익률이 좀 더 네, 좋죠. 나오는 네, 시총이 좀 흐름에서의 낮으니까. 모습인데요. 네. 이거 탈피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앞에 위에 이제 살짝 그 뭐가 누르고 있는데 네, 누르고 있죠. 240일을 안 보시고 200일을 보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200일이 외국인들이 많이 본다고. 해외 저는 지향적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르고는 있는데 네. 그 전에 저는 240을 보지 않고요. 네. 그 120일 선을 보는데 120일 선을 왜 보냐면 회색 선입니다. 120일 120선 넘어갔어요. 120일 선은 상단부로 보는 게 아니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꺾일 때 있지 않습니까? 항상 지지를 받을 때 120일에서 네. 받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 반기선이지 반기선. 그렇죠. 빠질 때 120일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200일선에 누르고 있지만 저 200일선에 대한 부분은 일단 앞에 가격들을 돌파했습니다. 심리 맞습니다. 저항 매물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날 좀 조정을 받더라도 장중 조정일 것 네. 같고 조금만 네.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네. 한번 지금부터도 공략 가능한 흐름에서의 내용이라고 네. 봐서 앞서 말씀드린 이 세 종목은 손절 라인이 올 때까지 좀 끌고 가시면서 지금 뭐 여전히 접근 구간에서의 종목이라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이번 주 하나솔루션을 힌트 삼아서 이번 저는 롯데케미칼 한번 말씀드리고 보고 싶습니다. 롯데케미칼이 네. 지금 이벤트가 있어요. 어떤 이벤트인가요? 롯데케미칼이 지금 그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는 것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청약이거든요. 롯데케미칼이 일진 머터리얼스와 연관되는 산업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네. 화학 부분에서 이제 협업을 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 롯데 그룹에 조금 약간 이제 이슈도 있고 해서 네. 뭐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롯데케미칼이 이제 다음 주에 네. 이제 유상증자가 마무리가 됩니다. 끝나요. 네, 그러면 다음 주 정도면 지금 보면 금호석유나 이제 롯데케미칼도 그 와중에 꾸역꾸역 올라왔거든요. 네네. 근데 금호석유나 그다음에 효성 TNC 이제 이런 종목들이 사실 좀 빠르게 올라오고는 있기는 한데 네. 효성 TNC 같은 거 보면 진짜 한때 100만 원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게 레깅스 때문에 올라갔죠. 그죠? 스판 네. 스판텍스. 했다가 이제 효성 TNC도 이제 장기 평선들을 이제 네. 장악하고 올라가는 첫 번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락 추세가 언제쯤 멈췄으냐를 판단할 때 네. 그냥 생각하면 여기서 공을 굴렸다고 생각했을 때 멈췄을까 공이 과연? 근데 아직은 멈추진 않았어요 사실.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멈추겠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더 좋은 타이밍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건 이제 이런 화학주들은 매크로 시황이나 이제 조금 전반적인 걸 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하락 추세를 멈추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얘도 지금 딱 추세 하단이거든요. 딱 여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대략 때려봐도 그러면 다음 주에 17만 원 초반 붙여주면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주 전략으로 이제 넘어가면 네. 아까 양매수 포지션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그리고 명절 일주일 전에는 네. 사실 변동성이 아예 심하거나 네. 아예 없거나예요. 없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세게 맞을 때도 세게 맞을 때도 네,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좋았던 케이스는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그러니까 재미없거나 완전 재미없거나예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는 혹시나 운이 좋아서 한번 종목들별로 한번 위로 튀어주는 게 있으면 그냥 잘라내는 전략 또는 현금을 갖고 있다가 훅 빠졌을 경우에는 좀 매수하는 전략. 왜냐하면 명절이 있고 연휴 중국도 연휴가 길잖아요. 그렇죠. 길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심리나 기관 투자 심리는 좀 지나고 사지. 그 안에 무슨 일이 터질 줄 알고. 특히 요즘처럼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제가 현장에서 체감 느끼는 게 뭐 사자고 하면 에이 명절 지나고 사죠 뭐 그냥 다 그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타나 이런 거 하실 거는 제외지만 테마주들 제외지만 뭔가 굵직하게 들어간 작업 결국은 명절 이후에 뭔가 이벤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절 그러니까 다음 주 월 화 정도 지나고 나면 주가는 점점 그냥 질질질 흘러버릴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사고 싶은 종목들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줄줄 흘러버린다. 네. 그러면 그때 금요일 종가 정도, 네, 금요일 오전 정도 이렇게 사시는 게 저는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이번 주 어제 하고 오늘 주가 오르는 거 있으면 팔겠습니다 해서 뭐 그래서 조금 비중을 좀 현금 마련해놨고 다음 주에도 중소형주 테마주들 빼고는 또 월화 올라가면 또 매도하자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네, 그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명절 일주일 전 대응 전략으로 네.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그냥 그 정도. 예, 그리고 지금 지수 때도 보면 이제 나스닥을 좀 보면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세 여기서 보면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상단에 거의 다 그렇죠. 올라옵니다. 요때 사실 물가지표가 좋다고 해가지고 그 갭상선 빵 했다가 호재에 임에도 불구하고 음봉으로 밀려 내려온 자리거든요. 그 다음 날 한달 전? 금리 인상이 있어서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물가지표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세게 나왔지만 음봉이 세게 났죠. 근데 다음 주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11,000포인트에서 한 11,000원 한 2, 3, 400 가면 또 추세 하락 추세의 상단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뭔가 계속 하락 추세 거쳐오면서 이제 좀 물량 요런 폭락은 나오긴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 그게 기업 실적이 혹시나 삐끗하는 것들이 있으면 빅테크 종목들은 네. 다시 한번 또 1,500이나 만선을 체크하려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S&P 500은 이미 저항선에 닿았고요. 네, 저항선에 닿았고 다우 지수는 조금 낮기는 한데 결국은 또 가격 저항이 또 나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추세라는 거는 오늘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는데 네. 다음 주에 좀 추세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추세를 이게 극복하는 거는 한 번에 되지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추세와 친구가 되라 이런 책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다 하락 추세 상단에 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전략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태환이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네. 그 서점에 가서 네. 영풍문고가 영풍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네. 서점에 가 책을 한 권 샀는데 네. 아직까지 그 파란색 표지에 아빠를 뭐 이런 네.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아빠 제목이 들어간 거. 네. 제목조차도 기억이 안 네, 나는데 집 소파 위에 그대로 네. 지금 놓아져 있는데 있어요? 오늘은 가서 꼭 네, 읽어볼 읽어주세요. 참입니다. 네. 그러면 저기 뭐냐 오늘 대표님도 네. 그 황태환님 시황이나 전략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 질문을 주신 게 있습니다. 네, 그 질문 네. 꼭 한번 하고, 답변을 부탁하신다고 네. 해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건 산업이죠? 네. 그 전에 이제 두 분님께서 아, 이렇게 이제 여쭤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금리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어 모양입니다. 네. 가상 금리 플러스 기준 금리가 대출 금리죠. 금리인가요? 네. 첫 번째 문제고요. 가상 금리는 같은 은행이라도 다른 건가요? 네. 이걸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금리 수준을 정할 때 기준 금리를 정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그 CD 금리라고 있습니다. 91일짜리. 그렇죠. 네, 이 금리 플러스 은행마다 다른 가상 금리를 금리가 정합니다. 있죠. 네. 최근에 이제 CD 금리가 91일짜리가 한 3.7% 할 네. 겁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은행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는 1.5, 어디는 1%, 네. 뭐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낮은 금리의
뭐 대출을 알아보신다고 하면 요즘엔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가상금리가 몇 네. 프로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릅니다, 가상금리는. 다 다르죠. 네. 네. 더군다나 뭐 거기다 요즘은 뭐 사실 다 아들 아시겠지만 뭐 카드 실적, 그렇죠. 그다음에 뭐 급여 이체, 뭐 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니까 당연히 같은 은행이라도 가상금리는 당연히 다를 네. 수밖에 없다는 점. 신용도도 다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박정혜님이 이제 네. 조금 전에 이제 질문 주신 게 있습니다. 이건 산업. 이건 산업. 네. 오래 가지고 있어도 움직이지 않아서 답답해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네. 라고 했는데 이건 산업하면 딱 생각나는 게 저는 저 4대강 사대강. 생각납니다. 네. 요게 사실 그 건자재 테마이기도 하고 네. 시가총액이 지금 850억밖에 안 돼서 사실 기관이나 진성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사실 매매하는 종목은 아니죠. 네. 특히나 그 요즘에 2005, 6, 7, 8년 이때 4대강 있을 때 네. 엄청나게 주가 급등했던 종목이거든요. 이제 요때는 바람을 요때, 타서. 요때, 요때. 네네, 바람을 요때네요. 타서 네. 움직였는데 이때 진짜 한 3년 동안 8배 정도 올랐네요. 네. 예. 오래 가지고 계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1년 이상 가지고 계셨던 그렇겠죠. 걸로 네. 이해가 되고요. 저는 이렇게 전망과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가 수준에서 모습을 보게 되면 8자리는 정확히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네. 당장의 주가가 어떤 그 뭐 급등으로 움직인다든가 변화의 움직임이 네. 있을 자리도 아닙니다. 아니죠. 최악의 경우는 횡보인데요. 네.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매도 뭐 주식에 대한 애정도 있으시고 이 주식을 지금 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계시고요. 사는 것도 지금은 아닙니다. 네. 가격적으로 보면 저 그렇죠. 앞에 고점 있죠. 저기 네. 9,500원 이 여기. 9,000원 여기 있습니다. 그 여기요? 바로 밑에. 여기? 예, 여기. 예. 여기죠, 여기. 여기 돌파하는 거 보고 그렇죠. 네. 추가로 들어가십시오. 9,500에서 왜냐면 뭐 나는 좀 더 싸게 사야지 이런 부분보다는 대략적인 그 해당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주가 가볍게 매물 네. 공백으로 쭉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은 좀 답답하셔도 네. 매도 추세 추종의 관점을 봤을 때도 네. 제일 중요한 건 EPS 성장이랑 성장률하고 네. 신고가 조건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네. 실적은 안정적이긴 합니다만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근데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80, 200억 정도 되겠네요. 네, 이제 뭐 4분기 나오면 200 정도인데 작년에 300억 정도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작년 대비는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가 더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근데 요 대량 거래도 있었고. 근데 아마 딱 봐도 아래 하락 추세가 멈추지도 않았고 네. 뭔가 하락 추세의 물량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런 개별주들은 네. 이제 싸다라고 할 때까지는 이제 싼 구간에는 들어와 있을 수도 있을 거. 뭐 아직 싸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조금 이르긴. 지금 뭐 사실 올해 한 200억 정도 버는 회사가 시가총액 800억, 900억 정도면 뭐 비싼 그렇죠. 회사는 아니죠. 비싼 맞습니다. 회사는 아닌데 이제 바닥은 확인하는 과정 네. 거치고 테마를 붙지 않는 이상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겠죠.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앞에 가치주 말씀드렸잖아요. 건설업 정도 가치주 섹터에 포함이 됩니다. 되죠. 다만 네. 가치주 섹터의 바람에서 제일 마지막 구간에서 가는 게 건설업입니다. 그렇죠. 최초에는 철강이 가고요. 자동차, 조선은 좀 갑자기 애매합니다. 원래 동양 조선이 가야 파일도. 되는데 네. 유통 가고 건설은 그 나중이거든요. 펀더멘탈 측면에서 네, 보면. 동양 그래서 파일도 요즘은 네. 이게 좀 흐름이 있긴 네. 한데 그래서 그러네요. 네. 어차피 지금 장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치주 섹터의 실적 우선 저평가 종목들이 간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건설업에 대한 바람도 한번 올 거거든요. 다만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후 상황에서의 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타기가 엄청 하시고 싶을 거예요. 안 됩니다. 네, 이건. 근데 네. 여기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당장 다음 주 그렇죠. 월요일 날. 근데 급등은 사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 그리고 그 급등이 가는 급등이 아닙니다. 네. 네. 그럴 확률이 일단은 확률이 네. 높고 차라리 물타기를 하실 돈이 있다라고 하면 차라리 추세가 살아있는 쪽에서 그렇죠. 조금 더 저항이 좀 덜 있는 것 쪽에서 그쪽에서 매매를 전 하시기는 네. 일단은 매도 손절까지는 아니지만 네. 저도 보유는 하시되 어쨌든 요 같은 종목에 자금을 더 태운다는 건 리스크가 더 커진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벌써 1시간이 넘게 저희 녹화를 또 했습니다. 생각보다 또 엄청 기네요. 그러게요. 또 화려한 이번 주 다 상대적으로
이제 명절을 한 주 앞두고도 있고 아마 지방 가실 분들도 많을 텐데 날씨 이번 주 내내 비 온다고 하니까 운전하실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한 주간 또 고생하셨으니까 저도 주말에 쉬면서 다음 주는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한번 해보고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흥분하지 않고 저도 나름 짬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작년 한 해 정말 또 한 번 뼈에 새겼습니다. 주식시장은 역시 쉬운 게 아니구나를 시작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또 저 한번 복귀해보고 이번 한 주도 복귀해보고 다음 주 또 좋은 전략과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